2025년 세계가 멈췄습니다. 관세 폭탄에 반발하던 각국, 그런데 단 한 나라, 한국만 침묵했죠. 그 조용한 나라가 움직이자 2달 뒤 미국 공장들이 줄줄이 멈췄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단언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도 멈춘다. 지금부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국의 침묵 작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하버드 교수가 한국이 멈추면 세계도 멈춘다고 선언했는지를 제가 직접 들은 현장의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저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글로벌 무역 정책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대규모 컨퍼런스 홀은 각국 대표들로 가득 찼죠. 모두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중국 대표단은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유럽연합 대표들은 회의장 밖에서도 분주하게 전화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조용히 메모를 작성하며 대응책을 논의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유독 한국 대표단만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심지어 질문을 받았을 때도 우리는 지켜보겠습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내놓았죠. 당시에는 그저 소극적인 태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후 미국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들이 하나둘씩 생산 라인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들도 갑자기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애리조나의 배터리 생산 시설에서도 이상 신호가 감지됐죠. 문제는 공장 설비나 노동력이 아니었습니다. 부품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되던 그때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즉시 보스턴으로 향했죠. 케네디 스쿨의 메인홀은 세계 각국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무대 위에 서 있는 맥킨 리처드 교수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리처드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홀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 순간 한국 대표단의 침묵이 단순한 소극적 대응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세계 무대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국가의 실체가 궁금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국제전략 컨퍼런스는 원래 정해진 학술 일정이었지만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제조업 마비 사태로 인해 급격히 주목받는 행사가 됐습니다. 저는 언론사 기자증을 목에 걸고 복도를 지나 메인 컨퍼런스룸으로 향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보안 검색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호원들이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맥킨 리처드 교수가 무대에 올랐죠. 평소 온화한 표정으로 강의하던 그의 얼굴이 이날만큼은 비장해 보였습니다. 그가 프로젝터를 켰을 때 화면에는 기술 패권의 조용한 변화 한국의 전략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오늘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생산 시설이 갑자기 멈춘 이유를요. 리처드 교수는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침묵했던 이유는 이미 정교한 기술 보복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메모리 칩의 테스트 루틴에 특정 코드를 삽입했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펌웨어를 원격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손상 없이 전자제품의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파업이었죠. 이건 사이버 공격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합법적인 조치였어요. 불공정한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이었죠. 청중 사이에서 숨죽인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필기를 하다가 펜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건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만큼이나 강력한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세 정책이 조용히 수정된 겁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철회됐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리처드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처드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깊은 통찰력이 담긴 대답을 해주었어요.
세계가 한국을 아직 중견국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미 핵심 기술 분야에서 초강 대국이 되어 있었죠. 리처드 교수와의 대화 이후 저는 한국의 기술 산업에 대한 심층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전문가 모임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베테랑 엔지니어 제임스 윌슨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의 70% 이상이 삼성과 SK 하이닉스 제품이에요. 이건 단순한 점유율이 아닙니다. 기술적 우위도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앞서 있어요.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디램, 낸드 플래시, SSD 등 거의 모든 메모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생산량을 늘리려 해도 수율이 낮아 품질 경쟁에서 이길 수 없었죠. 이어서 찾아간 디트로이트의 배터리 연구소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구소장 캐서린 파커는 한국 배터리 기술의 우월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은 단순히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니에요. 이들은 전기차의 두뇌와도 같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완벽한 결합이죠. 캐서린의 말에 따르면 테슬라조차도 한국 배터리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공장을 방문했을 때 생산 라인에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이 붙은 배터리 팩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애플의 협력업체였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애플은 한국의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는 한국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어요.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심장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브랜드는 미국이나 중국, 유럽 기업들이지만 그 핵심은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기술에 보이지 않는 심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기술 분야에서의 취재를 마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인 조선 산업을 확인하기 위해 출장을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남쪽으로 향했어요. 울산, 거제, 부산으로 이어지는 남동해안은 세계 최대의 조선소들이 늘어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도크들과 하늘로 솟은 크레인들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가이드를 맡은 박 부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선박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특히 기술력이 필요한 LNG선은 글로벌 발주량의 약 80%를 한국 조선소가 수주하고 있어요. 실제로 도크 안에는 건조 중인 LNG선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선박의 가격이 2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니 이곳에 있는 선박들의 총가치는 상상을 초월했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물류의 핵심인 선박들이 대부분 여기서 만들어져요. 한국 조선소들이 멈추면 세계 해상 물류도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죠. 다음 날 저는 해군 관계자를 만나 군사적 측면에서의 한국 조선 기술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밀 유지 서약을 받은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이제 자체 기술로 한국형 이지스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도 성공적으로 시험했고요. 군사적으로도 해양 강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해군 관계자는 한국의 해양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한계에 갇혀있던 한국이 이제는 바다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요. 취재를 마치며 부산항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수평선까지 이어진 컨테이너 터미널과 그곳을 오가는 거대한 선박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육지에 갇힌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동맥인 해상 물류의 핵심을 장악한 바다의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을 취재하기 위해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인근의 한 카페에서 은퇴한 국방 전문가 김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년 이상 한국의 무기체계 개발에 참여해온 산증인이었어요. 제가 처음 이 분야에 들어왔을 때 한국은 거의 모든 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라이센스 생산도 외국 기술에 의존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다양한 한국산 무기 체계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시스템들이었죠.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터키와 기술 협력도 진행 중이고요. K9 자주포는 이미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 수출되었죠. 특히 폴란드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폴란드 계약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약 150억 달러 규모입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공급하는 계약이죠.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예요. 김 박사는 계속해서 한국 방산의 성장을 설명했습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21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중이며 이집트에는 K9 자주포와 함께 K2 전차 수출을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또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과도 활발한 방산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화는 세계 방산 시장의 지형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김 박사는 깊은 통찰을 공유했어요. 한국은 실전 경험이 있는 군대와 첨단 제조업 능력을 동시에 갖춘 드문 나라입니다. 여기에 주요 분쟁 당사국이 아니라는 정치적 이점도 있죠. 러시아, 중국, 미국 무기보다 정치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품질은 우수하니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불과 70년 전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각국에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제조하고 수출하는 나라로의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 취재를 마친 후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한류라 불리는 문화적 영향력이었어요. 마침 파리에서 열리는 한류 콘서트를 취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파리의 유명한 아레나 공연장 앞은 이미 새벽부터 줄을 선 팬들로 가득했어요. 놀라웠던 것은 이들이 대부분 현지 프랑스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이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죠.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자 만석을 이룬 객석에서 한국어로 따라 부르는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현지 팬클럽 회장인 소피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이 특별한 이유는 감정에 대한 솔직함이에요. 우리 서양 문화는 때로 너무 차갑고 이성적이죠. 하지만 한국 콘텐츠는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소피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류의 성공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이상의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죠. 그것은 감정의 해방, 공감의 문화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파리 소르본 대학의 문화인류학 교수인 피에르 루소를 만났어요. 그는 한류 현상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한류의 힘은 문화적 혼합에 있습니다. 한국은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했어요. 그 결과물이 신선하고 독특한 콘텐츠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루소 교수는 이어서 한류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로 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성공한 한국 드라마 덕분에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했고 한국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판매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문화적 영향력은 수치로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지만 외교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수월해지죠. 취재를 마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정리한 노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문화라는 부드러운 힘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총 없이 세계를 정복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강대국이었죠. 한국의 다양한 강점을 취재한 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외교적 독립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미 국무부 관계자 출신인 마이클 브라운을 만났어요. 그는 최근까지 미 한 관계부서에서 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국이 이제 강대국에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점입니다.
과거 한국은 항상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편이었죠. 마이클은 최근 발생한 미국 반도체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기술 자료 공유를 요청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이례적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 정부가 결국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 전직 관료였던 장 웨이와도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어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기업들을 제재했을 때 우리는 한국이 빠르게 굴복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중국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죠. 도쿄에서 만난 일본 경제산업성 출신의 다나카 히로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일본 소재에 의존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자극했어요. 이제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 외교 담당자였던 안나 슈미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한국의 대응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러시아를 직접 비난하는 대신 조용히 첨단 기술 수출을 차단했습니다. 러시아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면서도 외교적 관계는 유지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었죠. 이 모든 취재를 마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되었어요. 더 이상 명령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기술력과 경제력이 뒷받침된 진정한 독립성을 획득한 것이죠. 모든 취재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맥킨 리처드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그는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었어요. 센트럴파크가 내려다보이는 카페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며 취재한 결과 교수님의 말씀이 정확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나라더군요. 리처드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세계가 한국의 진정한 영향력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최근 작성 중인 논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의 핵심 국가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어요. 그 첫 페이지에는 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 질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을 중견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보면 이미 초강대국 수준에 올라섰어요. 기술, 문화, 군사력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낸 결과죠. 저는 취재 과정에서 모은 자료들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 차트, 한국 조선소들의 글로벌 선박 건조 비율, K방산의 수출 성장세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이었어요. 결국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군요. 리처드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강대국의 결정에 적응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결정하면 다른 나라들이 그에 맞춰 움직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뉴욕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그 빌딩들 안에는 한국 기술이 들어간 컴퓨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가득했겠죠. 거리를 달리는 전기차들 속에는 한국산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을 테고요. 이 모든 것이 멈춘다면 정말로 세계는 멈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한국은 역사의 객체에서 주체로 완전히 변화했어요. 이제 이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계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여정을 취재하면서 저는 단순한 보도를 넘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 바로 한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오늘의 사연을 전하며 저자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취재는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중요한 변화를 포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극복해왔습니다. 외세의 침략, 분단의 아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이 작은 반도의 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술, 문화, 외교, 군사 모든 면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적 자부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전 세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엄중한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의 선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라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새로운 힘으로 우리는 어떤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대답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